여러분, 최근 뉴스를 보셨나요?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14억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또 올랐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숫자는 겉으로 보기엔 높아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분위기가 좋지 않은 곳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나 상업용 부동산, 소위 꼬마 빌딩 같은 투자처에서 주인들이 줄줄이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6월 27일 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0% 이상 급감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직방이나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살펴보면 강남권 고가 아파트 거래가 특히 뚝 떨어졌고 평균 가격 상승은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시장 전체가 멈춰선 상태에서 소수의 고가 거래만으로 평균을 끌어올린 것입니다. 매물이 쌓이고 매수자도 없어서 집주인들만 이자 부담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의 경우 지난 6개월 동안 거래량이 65% 감소했고 일부 동에서는 아예 거래가 제로인 곳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강남에 사는 김정환 씨는 3년 전에 20억 중반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을 15억이나 끌어다 썼죠. 그때는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이 컸으니까요. 당시만 해도 강남권 아파트는 매달 몇천만 원씩 오르는 분위기였고 김정환 씨도 지금 사지 않으면 영영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이자만 매달 500만 원 이상 나가는데 집값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심지어 비슷한 조건의 매물은 매수자가 없어서 2년째 팔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환 씨는 이자 내고 버티기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하나둘이 아닙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6억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어졌고 금리도 높은 상황이라 이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절대 금액 자체가 제한되다 보니 모자라는 부분을 자기 자산으로 메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것입니다. 거래량이 줄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더 불안정해집니다. 올해 상반기만 살펴봐도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소폭 상승했지만 이는 고가 아파트 거래에 치우친 결과입니다. 실제로 전체 시장은 소강 상태이고 대출 조이기로 인해 젊은 세대나 서민층 수요가 꺾인 상황입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수요가 급감하면서 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민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도 부동산 투자로 큰 코 다친 케이스입니다. 5년 전, 그러니까 2020년쯤이었을까요? 그때 부동산 시장이 한창 뜨거울 때였습니다. 민수 씨도 뒤처질 수 없다는 생각에 덜컥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대상은 강북에 있는 꼬마 빌딩이었어요. 18억짜리 꼬마 빌딩 대출 13억을 끼고 샀습니다. 현금 5억 가지고 18억짜리 꼬마 빌딩을 사는 게 가능했죠. 월세 수익이 나쁘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었고 빌딩 값도 오를 거라는 장밋빛 꿈을 꿨습니다. 처음에는 임차인들이 꽉 차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매달 월세가 들어오고 이자도 겨우 맞추면서 버텼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임차인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실률이 30%까지 치솟았고 월세 수익은 기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540만 원씩 꼬박꼬박 나가는데 수익으로는 그걸 감당하기 버거웠습니다. 민수 씨는 조금만 버티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2년을 버텼지만 결국 빌딩을 23억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안 팔리는 겁니다. 1년 넘게 매물로 내놨는데 매수 문의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매물이 팔리지 않고 있는데요. 민수 씨가 털어놓길 부동산은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출을 많이 끼고 들어가면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에는 민수 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공실률 때문에 더 심각합니다. 민수 씨처럼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시장 변동에 취약해진 것입니다. 당시 강북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20%에서 35%로 급등했다는 보고서도 있었는데 이런 환경에서는 현금 흐름이 끊기기 쉽습니다. 민수 씨의 사례만 그런 게 아닙니다. 투자 실패 사례들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탄에 사는 이영식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식 씨는 4년 전 동탄 신도시에 15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 10억, 자기 돈 5억으로요. 그때는 동탄은 무조건 뜬다는 분위기였습니다. GTX 개발과 함께 신흥 부촌으로 주목받던 시기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그 아파트 값이 12억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12억에도 거래가 안 되고 있죠. 대출 이자는 월 수백만 원씩 나가는데 집은 안 팔리고 전세금도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영식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자 내느라 적금도 깼어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분처럼 고가 아파트에 대출 끼고 들어간 사람들이 고금리와 거래량 감소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대출 규제 이후 강남구의 중위 거래 가격이 떨어질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송파구의 경우 작년 대비 아파트 거래가 60% 이상 줄어들었고 일부 단지는 매물이 쌓여도 매수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양재역 역세권의 꼬마 빌딩을 산 최연아 씨. 25억에 샀는데 대출이 19억이었어요. 원래는 임차인들이 꽉 차 있어서 월세 수익이 괜찮았지만 코로나 이후로 임차인들이 줄줄이 나가면서 공실률이 50%까지 치솟았습니다. 월세 수익은 반토막인데 이자는 그대로 나가니까 매달 적자만 쌓이고 있습니다. 최연아 씨는 결국 빌딩을 27억에 내놨지만 2년째 매수자가 없습니다. 차라리 손해보고라도 팔까라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수입이 높은 의사인데도 현금 흐름이 막히면서 버티기 힘들어졌습니다. 비슷하게 김소정 씨는 수원에 20억짜리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대출 15억을 끌어다 썼는데 공실률이 30%가 넘어가면서 월세가 이자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김소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차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네요. 자영업자들이 다 힘들어하니 건물이 그냥 빈 껍데기예요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들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으로 대출을 많이 끌어다 썼고 시장이 변하면서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 때문에 더 치명적입니다. 아파트는 그래도 주거용이라 임차인을 구할 가능성이 있지만 상업용은 임차인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패 스토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공실률이 60%를 넘는 곳도 많아서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얽혀 있지만 가장 큰 건 대출 규제와 고금리 기조입니다. 정부가 6억 이상 대출을 제한하면서 고가 아파트나 빌딩을 사려는 수요가 확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20억짜리 집 사면서 15억 대출 받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요. 게다가 금리가 낮아지지 않아서 이자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15억 대출 받아서 연 3% 금리면 연간 이자가 4,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5%로 오르면 1년에 이자만 7,500만 원으로 뛰는 겁니다. 이걸 매달 나눠서 낸다고 해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시장에 매물이 많아야 거래가 활성화되는데 지금은 다들 집값 더 오를 거야 라는 기대감에 집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매수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막혔고 금리 부담 때문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거래가 멈춘 상태에서 집주인들만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이 치명적입니다. 예전에는 역세권 건물이면 임차인 걱정 없었지만 지금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면서 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공실률이 30에서 50%까지 치솟은 빌딩도 많습니다. 월세 수익이 없는데 이자는 꼬박꼬박 나가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세금 부담도 무시 못합니다. 최근 보유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유세를 올리면 고가 아파트나 빌딩 보유자들 부담이 더 커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억짜리 아파트의 보유세율이 1.5%만 돼도 연간 4,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걸 이자랑 같이 감당하려면 정말 소득이 탄탄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런 요인들이 겹치면서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건물을 산 분들은 공실률과 거래량 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아파트를 산 분들은 가격 조정과 매수자 부재로 버티기 힘들어합니다. 결국 시장이 공급 부족과 수요 위축으로 불안정해진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입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수급 불일치가 심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와서 더 많은 집주인들이 한계에 몰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신규 입주 물량이 작년 대비 30% 줄었고 이는 공급 부족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무리한 대출은 절대 금물입니다.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수익이 커질 수 있지만 반대로 리스크도 엄청 큽니다. 10억을 훌쩍 넘는 대출 끼고 부동산을 샀을 때 그 이자 부담은 엄청납니다. 대출은 본인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해야 합니다. 또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매매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부동산은 주식처럼 단기 차익을 노리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사고 팔 때 거래 비용, 세금 다 고려하면 단타로 큰돈 벌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거래가 멈춘 시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시장 흐름을 읽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 금리, 경제 상황에 따라 급변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금리가 오르고 대출 규제가 강해진 상황이니까 무리한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시장이 안정화되고 저렴한 매물이 늘어나면 그때 기회를 노려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결국 현금 흐름 싸움입니다. 월세 수익이 안정적이거나 본인 소득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실률 높은 상업용 부동산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산 경우도 임차인 유치나 임대 수익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면 바로 직격탄입니다. 보유세 강화나 금리 변동을 미리 대비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결국 부동산은 물건을 사듯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닙니다. 가전제품 하나 사는데도 가격 보고 고민하는데 수억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는 더 큰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비싼 아파트를 대출로 산다는 건 더 오를 거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 수요가 꾸준한 지역이나 소형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공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지금이 부동산 시장의 전환점이라고 봅니다. 고가 아파트나 상업용 부동산은 당분간 거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지 않는 한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보유세가 강화되면 고가 부동산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공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 조정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강남권 고가 아파트나 역세권 꼬마 빌딩 같은 경우 지금처럼 이자 부담과 공실률 문제로 버티지 못하는 주인들이 늘어나면 시장에 매물이 쌓일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가격이 더 현실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은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심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올해 상반기 데이터를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했지만 이는 규제 전 거래의 영향이고 하반기에는 크게 둔화될 것입니다. 입주 물량 감소로 전세가율이 급격히 떨어진 곳도 있어서 임대 시장도 불안정합니다. 대출 의존했던 분들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상업용은 공실 문제로 장기 불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내년까지 고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부동산 시장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정말 많은 집주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큰 실패를 겪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동산 투자만큼 신중해야 하는 것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투자 계획이 있다면 무리한 대출은 피하고 시장 흐름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거나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분양 직후 계약한 타입에 5천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건 절대 실패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지자 그는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 결과에 자신감을 갖게 된 그는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지금 그는 빚더미에 나앉게 됐는데요.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인천의 송도국제도시. 한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샛별로 떠오르던 이곳에는 이제 텅 빈 건물과 빚더미에 나앉은 투자자들의 깊은 한숨만 남아 있습니다. 지난 상승장 송도의 한 생활 숙박시설이 분양될 당시 이곳은 투자자들이 서로 계약하려고 줄을 섰습니다. 최고 31층에 총 900실이 넘는 이 건물은 1.5룸의 분양가가 4억 5천만 원, 원룸의 분양가가 2억 2천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당시 여러 지역에서 생활 숙박시설의 프리미엄이 수억씩 붙었다는 소문이 시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 결과 송도에 분양하는 이 현장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죠. 그러나 그 열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준공이 완료된 지금 이 건물은 80% 이상이 입주하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한때 희망의 상징이었던 생활 숙박시설은 어떻게 이렇게 황폐한 공간이 되었을까요? 정부의 정책 한 번으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이곳에서 꿈을 꾸었던 한 투자자의 이야기를 통해 그 비극의 내막을 들여다보겠습니다.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박민수 씨는 2021년 인천 송도의 분양 현장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얻고자 하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송도는 국제도시와 신도시 인프라, GTX 호재로 인해 최고의 투자처라고 불리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역 전체가 부동산 개발로 완전히 천지개벽했고 아파트, 오피스텔, 그 다음으로 생활숙박시설도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31층 높이의 현대적인 외관, 세련된 인테리어, 신도시 인프라와 교통의 편리함을 강조하는 분양사의 화려한 광고는 민수 씨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지금이 자신의 삶을 바꿀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민수 씨는 분양 상담 후 44타입 1.5룸을 4억 5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분양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금 사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며 열정적으로 브리핑했죠. 분양 직후 계약한 타입에 5천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건 절대 실패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지자 그는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44타입의 성공적인 계약에 자신감을 갖게 된 그는 21타입 원룸을 2억 2천만 원에 추가로 계약했습니다. 한 채로 큰돈을 벌었으니 두 채면 더 큰돈을 벌 수 있겠다는 단순한 계산이었죠. 게다가 계약금만 있으면 완공될 때까지 돈이 필요 없다는 게 너무 큰 메리트였습니다. 당시 부동산 시장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해가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분양 현장에서는 이러한 장점과 각종 호재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요를 강조하는 홍보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민수 씨는 서울과 수원, 송도 그리고 속초와 부산 등의 여러 성공 사례를 검색하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다른 곳들처럼 생활숙박시설이라 해도 다들 거주하고 있으니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주거용과 숙박용. 이 두 가지의 용도가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다들 안전하게 생각하고 투자하고 있으니 설마 문제가 되겠냐는 막연한 믿음이 그의 판단을 흐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 시장에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당시 정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규제가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은 반드시 숙박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청난 금액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규제가 생겼습니다. 이 규제는 송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생활숙박시설 투자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민수 씨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느꼈습니다.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래 자체가 아예 멈춰버렸고 그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매수 의향이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취를 감췄고 시장은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44타입 매물은 이제 3억대에도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분양가 4억 5천만 원에서 1억 넘게 손실이 발생한 셈입니다. 21타입 원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익은커녕 마이너스 프리미엄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그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2억에 달한다고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에도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죠. 한때 1억 이상의 프리미엄을 자랑하던 매물들이 이제는 짐덩어리가 되어 그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그때 욕심을 부렸을까라는 후회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가치 하락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준공이 완료된 지금 민수 씨는 중도금 대출 이자와 연체 이자로 인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두 개의 타입에 대한 중도금 대출 이자는 4천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가 보유한 두 개의 매물로 인해 쌓인 빚은 수억에 달합니다. 이 엄청난 금액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는 이자를 내느라 돈이 바닥났다고 한탄했습니다. 이제는 관리비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만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부과된다는 사실에 그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텅 빈 건물, 쌓여가는 빚, 그리고 희망 없는 미래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악몽 같다고 느꼈습니다. 한때 그의 꿈을 설레게 했던 생활숙박시설은 이제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민수 씨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은 시행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분양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홍보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생활숙박시설이라고 명확히 공지했고 확약서도 받았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또 시행사도 정부 정책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수분양자들의 승소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확약서에는 분명히 생활숙박시설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 있었고 계약자들은 이를 인지하고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양 당시의 분위기와 홍보에 비추어 주거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현재 해당 생숙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빠르면 올해 말쯤 용도 변경이 완료될 가능성이 있지만 시장의 인식은 이미 망한 현장으로 굳어졌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이곳을 위험 자산으로 간주하며 대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민수 씨는 용도 변경이 된다 해도 기대했던 만큼 가치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미 이미지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누가 여기 투자하려고 하겠냐며 그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뉴스에서도 이 현장이 망했다고 언급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한때 친구들 사이에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사람으로 주목받았습니다. 44타입 계약하고 프리미엄 1억 원이 붙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벼락부자가 된 기분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부러워했고 그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조차 고통스럽습니다. 그는 부끄러워서 누구에게도 이 상황을 말하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생각이 잘못이었다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는 말과 함께 정부와 시행사에 바라는 점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생활 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을 명확히 구분해 계약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정부 정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자신 같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호소했습니다. 확실한 정책을 세워달라고 그는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고 한탄했습니다. 정책이 이렇게 바뀌지만 않았어도 자신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그는 분노와 체념이 뒤섞인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이 생활 숙박시설은 단순한 부동산 실패 사례가 아닙니다. 이는 투자자, 시행사, 금융권, 그리고 정부 정책까지 얽힌 복잡한 사연입니다. 시행사는 건물을 훌륭히 지었고 약 900실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송도의 랜드마크로 불릴 뻔했습니다. 분양도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갑작스러운 규제 강화는 모든 것을 뒤바꿨습니다. 민수 씨는 시행사도 답답할 것이라고, 자신들도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건물은 잘 지었고 분양도 잘 됐지만 정책 하나 때문에 다 망가졌다고 그는 한탄했습니다. 지금 인천 송도에는 텅 빈 생활 숙박시설들과 함께 수많은 투자자들의 한숨이 남아 있습니다. 한때 부동산 투자는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여겨졌습니다. 민수 씨도 그 꿈에 매료되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는 부동산 투자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위험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부동산으로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이 다가 아니라고, 잘못하면 이렇게 가난해질 수도 있다고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시는 섣부르게 투자하지 않을 것이며 팔 수만 있다면 싸게라도 꼭 팔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송도 생활 숙박시설의 실패 사례는 부동산 투자 열풍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때 모두가 부자를 꿈꾸며 뛰어들었던 이곳은 이제 실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민수 씨와 같은 투자자들은 정부 정책의 변화,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잘못된 낙관주의가 어떻게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에 뛰어들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여전히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한 분석과 철저한 준비 없이는 큰 손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민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남깁니다. 모든 부동산이 부자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은 이전보다 더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민수 씨처럼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한 번 더 생각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부동산 투자의 위험성과 신중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매물은 31평형 30층으로 매매가는 9억 9,500만 원이었습니다. 자금은 기존 전세 보증금에 모은 돈을 다 합쳐 3억을 마련했고 부모님 도움 2억, 나머지 5억은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했습니다. 한 달 만에 같은 단지 비슷한 조건의 매물이 10억 8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심지어 호가 시세는 13억까지 치솟았습니다. 준혁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성공한 거나 다름없어. 부부는 새 가구와 고급 가전제품들을 구입하며 집을 꾸며나갔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그는 자신감 넘치게 말했죠. 기흥에 주상복합 아파트 샀는데 벌써 1억 넘게 올랐어. 그러던 어느 날 준혁 씨는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우리 집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리 없어. 준혁 씨의 집은 얼마까지 떨어진 걸까요? 그리고 떨어진 집값은 다시 올랐을까요? 2021년 초 30대 중반 신혼부부인 이준혁, 최수연 부부는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4년 차 전세로 살던 20평대 오피스텔은 점점 좁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아이를 계획하며 더 넓고 안정된 집에 대한 열망이 커졌죠.
이제 우리도 진짜 내 집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준혁 씨가 수연 씨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집주인이 전세금 올릴지 눈치 보는 거 이제 지쳤어. 우리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 부부는 용인 기흥구의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를 주목했습니다. 기흥역 초역세권, 신축 단지의 상권까지 완벽한 입지였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시기였죠. 용인 부동산 시장은 2021년 당시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와 수원, 화성 등 인근의 산업단지로 인해 꾸준히 유입되는 젊은 직장인들, GTX 개통 계획과 기흥역 주변 개발 호재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죠. 부동산 뉴스는 연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로 거래량 최대, 기흥역 역세권, 지금이 마지막 기회, 이런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용인은 수도권 접근성과 개발 호재로 장기적으로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준혁 씨는 부동산 앱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매매가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신축의 역세권이니까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 수연 씨도 동의했습니다. 실거주도 되고 투자 가치도 있겠네.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더 비싸질 거야. 부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물은 31평형 30층으로 매매가는 9억 9,500만 원이었습니다. 자금은 기존 전세 보증금에 모은 돈을 다 합쳐 3억을 마련했고 부모님 도움 2억, 나머지 5억은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월 이자는 약 100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어. 전세 살면서 매번 오르는 전세금보다 낫지. 준혁 씨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2021년 중순 부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 직후 용인 부동산 시장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한 달 만에 같은 단지 비슷한 조건의 매물이 10억 8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심지어 호가 시세는 13억까지 치솟았습니다. 부부는 환호했습니다. 우리 진짜 잘했어. 한 달 만에 1억이나 올랐잖아. 시장의 열기는 부부의 자신감을 부추겼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더 일찍 샀을 텐데. 준혁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성공한 거나 다름없어. 부부는 새 가구와 고급 가전제품들을 구입하며 집을 꾸며나갔습니다. 준혁 씨는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타이밍을 잘 잡았구나.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그는 자신감 넘치게 말했죠. 기흥의 주상복합 아파트 샀는데 벌써 1억 넘게 올랐어. 용인은 역시 대박이야. 모두 부러워했고 부부는 실컷 투자 이야기를 했죠. 그중에는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부동산도 소개해주면서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기흥역 주변 신축 아파트의 호가는 점차 하락했고 실거래가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부부가 계약한 지 1년 반 만에 비슷한 조건의 매물이 7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준혁 씨는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우리 집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리 없어. 하지만 하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2년 말 같은 단지의 매물이 6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부부가 계약한 9억 9,500만 원에서 3억 가까이 하락한 셈이었습니다. 어떻게 6억 9천만 원이야? 우리가 산 가격보다 3억이나 낮아졌다고? 준혁 씨는 침묵한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는 기흥역 주변 과열이었다. 신축도 하락은 면치 못해 이런 글들로 도배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용인 시장은 단기 과열로 조정이 불가피하다. GTX 호재도 아직 멀었고 대출 규제가 지속되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인들의 말은 부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너희 집 괜찮아? 요즘 용인 집값 많이 빠졌다던데. 수연 씨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특히 최근 과소비했던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좀 더 신중했어야 했어. 수연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준혁 씨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때 너도 좋아했잖아.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뭐가 달라져? 부부 사이에 처음으로 날카로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 이자가 조정됩니다. 월 이자가 208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준혁 씨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추가 부담이 너무 커. 하락장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매일같이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새로운 거래 소식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같은 단지 다른 동에서 7억 2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부의 매매가보다 2억 7,500만 원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쌀 때 샀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준혁 씨는 답답한 마음에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때 너도 사자고 했잖아. 나만 잘못한 거야?
수연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원망했고 대화가 줄었습니다. 집은 더 이상 꿈의 공간이 아니라 부담과 스트레스의 상징이 되어갔습니다. 고통은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정서적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연 씨는 밤마다 부동산 커뮤니티를 뒤지며 낮은 거래가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친구는 전세로 버티다가 더 싸게 샀어.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 준혁 씨는 그런 아내를 보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때는 다들 오를 거라고 했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부부는 점점 사소한 일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부부의 불화를 증폭시키는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신혼 후 첫 우리집이었지만 새 집에서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거래는 뚝 끊겼고 매물이 쌓여가면서 가격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가계부는 더욱 암울했습니다. 월 고정 지출은 대출이자 208만 원, 관리비 25만 원, 생활비 150만 원, 보험료와 통신비 등으로 4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수연 씨의 프리랜서 수입은 불규칙했고 준혁 씨의 월급만으로는 빠듯했습니다. 부부는 외식을 완전히 끊고 주말 쇼핑도 멈췄습니다. 부동산 앱은 더 이상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또 7억짜리 매물 나왔다고 하면 나 미칠 것 같아. 하지만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단지 다른 동에서 6억 9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이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부부가 계약한 가격보다 3억이나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준혁 씨는 앱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고점에 샀나 이게 말이 돼? 수연 씨는 울컥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네가 더 신중했어야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전세로 더 살았을 거야. 2025년 초 용인 부동산 시장은 소폭 회복되었습니다. 같은 단지 매물이 8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지만 여전히 부부가 계약한 9억 9,500만 원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수연 씨는 네이버 부동산을 보며 한숨 지었습니다. 다른 동에 8억 매물 또 나왔대. 우리는 왜 이렇게 비싸게 산 거지? 준혁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부는 매일 밤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지출을 줄일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수연 씨는 강의 일을 늘리려 했지만 일감이 줄어들며 수입이 불안정했습니다. 준혁 씨는 야근을 늘렸지만 늘어난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2025년 여름 부부는 점차 현실에 적응해갔습니다. 시세는 여전히 8억 중반선에서 머물렀고 부부의 매매가는 손실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아파트 시세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뭐해. 여기서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하지.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수연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다투는 것도 지쳤어. 우리 같이 이겨내자. 수연 씨는 영어 과외를 새로 시작하며 가게의 보탬이 되었고 준혁 씨는 회사에서 승진하며 월급이 소폭 올랐습니다. 이자 부담은 여전히 컸지만 전세 만기 걱정 없이 안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은 큰 위안이었습니다. 전세 살던 때 생각하면 집주인 눈치 안 봐도 되는 게 제일 좋아. 수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부는 주말마다 단지를 산책하고 역 근처를 구경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준혁 씨가 베란다에 서서 기흥역 방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로 다투면서 힘들었지만 이 집은 우리 삶의 시작이잖아.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수연 씨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 집이 우리를 무너뜨릴 뻔했지만 지금은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어. 이준혁 최수연 부부의 이야기는 부동산 시장의 냉혹함을 보여줍니다. 용인 기흥구 구갈동의 신축 아파트는 여러 호재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호가가 13억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으로 6억 9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부부는 9억 9,500만 원에 매수하며 실거주와 투자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지만 시장 하락, 과소비, 금리 인상으로 재정적, 정서적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하락장 속 부부의 갈등은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부동산 시장은 변덕스럽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모두가 서둘러 매수하고 하락장에서는 조금 더 기다릴 걸 이라는 후회가 뒤따릅니다. 이 부부의 사례는 집이 단순히 자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집은 시세 하락으로 재정적 부담을 주었지만 전세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이 되어주었습니다. 과소비와 갈등은 교훈이 되었고 부부는 더 신중한 재정관리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다짐했습니다. 용인 부동산 시장은 GTX 개통,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수원 및 화성 인근의 산업단지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기흥역 주변 신축 아파트는 젊은 직장인과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며 단기간에 수억의 가격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으로 시장은 급격히 하락했고 역세권 신축 아파트도 6억 9천만 원까지 떨어지며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25년 현재 용인 부동산 시장은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흥역 주변 아파트의 거래가는 8억 중반선으로 반등했지만 2021년 고점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용인은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단기 투자보다는 실거주 목적의 접근이 적합하다고 조언합니다. GTX 개통과 반도체 사업지 개발 이후 교통 인프라까지 개선되면 가격 회복 가능성이 높지만 그 전까지는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용인 기흥구 아파트 매매가는 2024년 대비 약 10% 회복했으나 여전히 2023년 고점 대비 20-30% 낮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최근 시작된 부동산 규제 정책들로 인해 빠른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을 살 때 중요한 것은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가가 아니라 이 집이 내 삶에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동산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진영 씨는 올해 48세로 평택에서 샤브샤브 전문 식당을 1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내 이수지 씨는 46세로 식당에서 주방과 매출 관리를 도맡아 했죠. 샤브샤브는 부부가 함께 일군 사업입니다. 둘 사이에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된 딸 은서가 있습니다. 부부의 식당은 신선한 재료와 특제 소스로 입소문이 나며 주말이면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임대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땀 흘린 덕에 부부는 꽤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매달 내는 월세와 불안정한 임대 생활은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진영 씨는 늘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만의 자산이 없으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수지 씨도 동의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안정적인 수익원이 필요해. 어느 날 딸 은서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이 좀 더 넓었으면 좋겠어. 친구들은 다 좋은 데 사는데. 그 말은 부부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진영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투자할 때가 됐어. 평택이 이렇게 뜨고 있는데 지금이 기회야.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률이 은행보다 훨씬 낮다는 소문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화제였습니다. 주변 식당 주인들이나 손님들이 평택은 이제 동탄처럼 된다. 상가 하나 사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라고 입을 모았고 부부도 그 분위기에 휩쓸렸습니다. 식당 운영으로 모은 돈이 4억에 가까워지자 진영 씨는 수지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부동산 해볼까? 식당 말고 안정적인 수익원이 생기면 은서 대학도 걱정 없을 거야. 수지 씨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금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아. 평택이 이렇게 뜨는데. 부부는 부동산 앱을 뒤지며 상가 매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이라면 리스크가 적고 안정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고덕신도시 주상복합단지 1층에 위치한 스타벅스 상가를 소개받았습니다. 스타벅스 건물주가 되는 건 모든 사람들의 꿈이었죠. 진영 씨는 쉬는 날이면 스타벅스에 앉아 책을 읽는 걸 좋아했고 수지 씨도 스타벅스를 좋아했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큰 브랜드는 절대 망하지 않아. 월세 걱정 없이 평생 수익 낼 수 있을 거야. 중개인이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전국의 모든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며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건물주에게 월세처럼 지급하는 구조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매장은 월 매출의 14%를 상가 소유주에게 주는 계약이었고 고덕신도시의 활발한 상권 덕에 매출이 꾸준할 거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현장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주상복합단지 1층에 자리 잡은 스타벅스는 평일인데도 입주민과 주변 직장인들로 북적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세련된 인테리어와 긴 줄을 선 손님들, 커피향이 퍼지는 분위기에 진영 씨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기라면 매일 사람들로 가득할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매물이야. 수지 씨도 동의했습니다. 은서가 대학 갈 때까지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갖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면 비싸게 팔면 돼. 하지만 매매 가격을 듣고 부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스타벅스 매장이 들어선 상가 전체가 24억 원이었죠. 식당으로 모은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24억? 이건 너무 무리야. 그냥 포기하자. 수지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진영 씨도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지만 현실을 인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이 스타벅스 매장은 원래 나눠져 있던 상가 3개 호실을 연결해서 만든 거예요. 전체를 사는 대신 한 개 호실만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8억이고 월 수익은 전체의 33%만 받는 형태로 계약하면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부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8억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덕 신도시의 상업용 부동산을 보니 개발붐으로 가격이 더 오를 전망이었고 스타벅스라는 강력한 브랜드가 입점해 있으니 리스크가 적어 보였습니다. 진영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우리도 스타벅스 건물주 되는 거야. 수지 씨도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무리하더라도 이건 할 만한 투자인 것 같아. 부부는 모아둔 현금 3억에 담보대출 5억을 받아 한개 호실을 8억에 분양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쓰던 날 진영 씨는 상가의 창문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스타벅스 주인이야. 식당 말고 안정적인 수익원이 생겼어. 수지 씨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상가 가격도 계속 오를 거래. 계약 후 몇 달은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스타벅스 매출이 꾸준히 오르면서 월세 수익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월 300만 원 정도 들어오던 수익이 4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수익률은 6%가 넘었죠. 부부는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이게 바로 현금 흐름이지. 평택이 뜨니까 스타벅스도 같이 오를 거야. 진영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지 씨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죠. 우리 스타벅스 상가 계약했어. 매출 비율로 돈 들어오는데 브랜드가 워낙 강해서 걱정 없어. 은서도 친구들에게 이거 스타벅스 우리 엄마 아빠 거야 라며 자랑했습니다. 밤이 되면 부부는 식당을 마감하고 집에서 차를 마시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이 수익으로 식당 확장하거나 또 다른 투자해볼까? 그 시절 부부의 삶은 희망과 안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가 시세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계약 후 몇 주 만에 같은 평형의 상가가 8억 5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개사무소에 들러 물어보니 고덕 신도시 개발로 더 오를 거예요. 그리고 스타벅스 입점 상가는 프리미엄이 더 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영 씨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지금 팔면 벌써 1억 이익이야. 하지만 아직 멀었지, 한참 오를 거야. 유튜브에서 평택 부동산 영상을 보니 고덕 신도시는 삼성 효과로 폭발적 성장이라는 제목이 많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전망이 넘쳤습니다. 스타벅스 상가는 절대적이야. 그리고 평택은 이제 시작이지. 부부는 자신들에게 되뇌었습니다. 우린 단기 투자로 산 게 아니야. 안정적인 수익원을 만들려고 산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혹시 이 상가 덕분에 노후에 일을 안 하면서도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나는 욕심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봄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경제 불안 소식이 매일 쏟아졌고 평택 상권도 서서히 위축되었습니다. 처음엔 남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스타벅스는 브랜드라 괜찮아. 게다가 임대료가 매출 비율이니까. 수지 씨가 자신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매출 자체가 급감한 것이었습니다. 배달 서비스가 확대되고 각종 프로모션으로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스타벅스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월 매출이 30% 이상 떨어지면서 부부가 받는 수익도 급락했습니다. 최고 수익 시절 400만 원이던 월세가 200만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진영 씨는 통장 내역을 보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매출이 왜 이렇게 떨어져? 수지 씨는 스타벅스 앱과 뉴스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배달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이 타격받고 있어. 그리고 프로모션으로 마진도 줄고 있는 것 같아.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여러 호실을 연결한 상가는 이제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팔기 어려워졌습니다. 중개인에게 물어보니 분양된 호실 하나만으로는 신규 대출이 어렵다네요. 그래서 전체를 사려는 사람만 찾는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고덕 신도시 주변에 스타벅스 매장이 새로 생기면서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진영 씨는 쉬는 날 매장 주변의 상가를 둘러봤습니다. 비슷한 평형의 상가가 7억에 나온 걸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상가는 위치도 좋은데 왜 이렇게 싸게 나왔지? 수지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5억 대출이 이제 짐이야. 우리가 너무 무리했던 걸까? 2024년 여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스타벅스 매출은 최고점에서 30% 이상 하락했고 부부가 받는 월세는 이자를 겨우 감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운영하던 식당 매출도 줄어들었습니다. 부부는 식당 마감 후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지출을 줄일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또 다른 투자는커녕 이자와 월세마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수지 씨는 은서 입시학원을 하나 더 보내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영 씨는 식당에서 늦게까지 손님을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식당이라도 잘 돼야 할 텐데 라고 말하는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지 씨도 우울했습니다.
스타벅스 건물주 꿈이 이게 다야. 그날 밤 진영 씨는 은서가 자는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상가를 산 후 수익으로 좋은 대학에 보내주려고 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가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유튜브에서는 평택 상권은 아직 바닥 아니다. 공실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영상이 넘쳤고 커뮤니티에서는 스타벅스도 이제 끝났다.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지 씨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러다 영원히 대출만 갚다 끝나는 거 아니겠지? 진영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가를 산다는 건 단순히 오를까 내릴까의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식당 운영의 피로를 벗어나 안정된 삶을 꿈꾼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부부를 절망으로 내몰았습니다. 2025년 8월 부동산 앱을 확인해보니 고덕신도시 비슷한 상가가 6억 5천만 원의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8억에 산 부부의 상가와 조건이 비슷했습니다. 손실은 1억 5천만 원. 더 충격적인 건 그 금액에 나온 상가들도 계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영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시세 하락은 더 이상 충격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계속 버텨보자. 팔아도 손해고 수익이라도 조금씩 들어오니까. 진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체념할 수밖에 없었죠. 부부는 상가를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었습니다. 평택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시장 자체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기 때문이죠. 상가 수익은 줄었지만 식당 운영으로 버틴 결과 샤브샤브집의 매출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프랜차이즈들이 생기면서 어려워졌지만 신선한 재료와 좋은 서비스로 기존 고객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던 거죠. 부부는 고정 지출을 줄이고 식당 운영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변에 우리 스타벅스 건물주예요 라고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진영 씨는 어느 날 상가를 지나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거 괜히 산 걸까? 그때 안 샀으면 어땠을까? 실제로 평택 고덕신도시의 상가들은 2021년 삼성 효과로 가격이 폭등했지만 2025년 들어 매출 하락과 대출 규제 강화로 시세가 30% 이상 하락한 사례가 많습니다. 심지어 하락한 가격에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 비슷한 주상복합 상가가 2021년 10억 원대에 거래됐던 게 2025년 7억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근처 지제역 주변의 상가도 2022년 7억에 분양했던 상가가 2025년 5월 5억대에 거래되었습니다. 이 상가들을 산 많은 사람들은 평택은 산업단지라 상업용 부동산은 무조건 오릅니다. 브랜드 입점 상가는 안전자산입니다. 이런 말에 이끌렸습니다. 각자의 이유로 확신이 가득했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팔지도 못하고 높은 이자만 갚으며 버티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앞서 살펴본 부부처럼 유명 업체와 계약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낫죠. 공실로 유지되는 상가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실패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손해본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 매일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값은 하락했지만 삶은 계속되었죠.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로 규제가 심해지고 있고 스타벅스처럼 브랜드 매장이어도 매출 하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이죠. 부동산, 특히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어떤 업종을 임차하고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올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투자 계획이 있다면 무리한 대출은 피하고 시장 흐름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거나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30대 후반의 지훈 씨네 부부는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주도 성산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며 쌓은 노하우로 애월에 정착한 지 2년 만에 검색만 하면 나오는 유명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숙소 제주의 밤은 애월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인테리어와 맛있는 음식과 와인 그리고 루프탑이 어우러져 20대 30대 청춘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숙소는 성수기면 예약조차 하기 힘들었고 비수기에도 꾸준히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부는 3층 건물을 임대해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었죠. 3층 주인집에서 거주하며 1층과 2층은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2년 단위로 건물 전체를 월세로 임대해서 숙박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생활은 자유롭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부부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투자자와 서울 수도권 외지인들이 몰려들며 애월읍의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부부가 임대로 운영하던 건물 근처 땅값은
2년 만에 가격이 2배로 뛰었고 식당이나 카페 어딜 가도 부동산 이야기가 자주 들려왔습니다. 부부는 점점 더 강하게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가 운영하던 게스트하우스 건물이 매매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소식을 들은 지 얼마 안 돼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매하려는 손님이 있어서 건물을 보러 와도 되겠냐는 연락이었죠. 그렇게 손님들과 부동산 중개인이 게스트하우스에 방문했습니다. 부부가 인테리어를 잘 해놨기 때문에 매물을 본 손님은 곧 계약할 것처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러자 부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꾸민 건 우린데 건물 주인만 좋게 생겼네. 돈 좀 모아서 이 건물 사려고 했는데 아쉽다. 얼만지 물어나 볼까? 부부는 곧장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해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2021년 8월 제주 애월의 건물 가격은 15억의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부부는 망설였습니다. 우리가 사기엔 너무 비싸다. 대출은 얼마나 나올까? 요즘 법인 사업자 내시면 건물 가격의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해요. 그때 보셨던 손님들도 거의 다 대출로 사려고 하시는 거예요. 매매 가격이 15억이니까 잘 받으면 11억, 12억까지도 대출 가능합니다. 이미 은행에 감정평가도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대출이 많이 나온다는 소식에 부부는 매수 의향을 밝히고 은행에 대출 한도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는데요. 이미 해당 건물에서 숙박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출도 상당했고 사업 용도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대출이 1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건물 임대료와 대출이자를 계산해보니 건물을 사서 운영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았죠. 여보, 우리가 이 건물 사자. 대출이야 벌어서 차근차근 갚아나가면 돼. 남한테 주기 너무 아까워. 그들은 이 건물이 사업과 주거를 넘어 자신들의 노력과 꿈이 담긴 공간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건물주와의 관계도 좋았기 때문에 건물 옥상과 마당 보수 작업도 흔쾌히 받아냈죠. 항상 지내던 공간이었지만 빌려서 쓸 때와는 느낌이 전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매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근처 토지가 21억에 거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인근 땅값이 치솟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부부는 기뻤습니다. 제주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뜨거웠고 유튜브와 커뮤니티에서는 애월읍이 제주도의 핫플레이스라 불리며 투자 가치가 높다고 떠들썩했습니다. 부부는 이 집이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노후 자산까지 책임져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수진 씨는 가끔 부동산 앱을 열어 주변 건물과 토지 시세를 확인하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녀는 투자로 산 것이 아니라 사업을 잘 운영하기 위해 산 거라며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대감이 커져갔습니다. 지훈 씨 역시 숙소 손님들과 부동산 이야기를 나누며 제주도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의 건물은 단순히 집과 사업장이 아니라 꿈과 안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가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숙박 사업이 잘 되고 있었기에 이자 부담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금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물가가 급등하며 유지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안 그래도 물가가 높은 제주도의 생활이 더욱 힘들어졌죠. 숙소 운영 비용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청소업체 금액도 급격히 뛰었고 음식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수진 씨는 매일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지출을 줄이려 노력했습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숙소의 가격도 올려야 했습니다. 그러자 손님들의 발길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비수기에는 예약이 두세 팀 이하로 잡히는 날도 생겼습니다. 늘어난 생활비와 줄어든 수입은 부부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11억 5천만 원에 대한 대출이자가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 씨는 부동산 카페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주도의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기고 유명 연예인 등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어 중개업소에 전화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요즘 제주 부동산이 많이 식었어요. 금리 때문에 거래가 거의 없어요. 수진 씨는 매일 밤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거래 금액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세는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2023년 초 인근 건물이 11억에 거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부가 건물을 매수할 때만 해도 그 건물의 시세는 14억 정도였는데 최근 3억 낮은 가격에 팔렸다는 거였죠. 수진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는 처음 건물을 샀을 때의 설렘과 숙소가 매일 만시를 기록했던 때를 떠올렸지만
이제 그 기억은 불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2023년 여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주변의 숙박업소들이 줄줄이 매물로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부는 이제 더 이상 시세를 확인하지 않으려 했지만 불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숙소 운영은 여전히 어려웠고 대출 이자와 생활비는 부부의 통장을 점점 갉아먹었습니다. 수진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이 잠든 후 옥상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다 뷰가 한때는 꿈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 건물이 우리를 망치고 있어. 지훈 씨는 숙박 어플 예약 처리를 마치고 돌아와 아내의 눈물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었지만 위로의 말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손님들의 저녁 파티를 준비하다가도 이따금 우울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남편 지훈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자 때문에 집중이 안 돼.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지훈 씨는 야간에 숙소를 점검하며 혼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출 갚느라 평생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건가? 제주가 천국이라던 게 다 거짓말이었어. 부부는 저녁 식사 중에도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TV에서 제주도 관련 뉴스가 나오면 채널을 돌렸습니다. 제주도 물가 폭등으로 외지인들의 발길이 끊기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좌절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진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제주 생활을 자랑하던 그녀는 이제 후회와 자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자신만만했지? 이제는 좋은 척도 못하겠어. 지훈 씨는 숙소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절망감이 쌓였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탓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가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대출 이자 때문에 사업에 집중이 안 돼. 우리 꿈이 여기서 끝나는 거야? 지훈 씨는 답답한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나도 후회해. 하지만 어쩌라고. 그들의 관계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밤이면 옥상에 앉아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건물을 계약했을 때의 설렘을 떠올렸습니다. 숙소를 성공시키겠다는 다짐. 그리고 안정된 미래를 꿈꾸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건물은 그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섣불리 사버렸어.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2025년 8월. 시장은 약간의 회복 조짐을 보였습니다. 제주도 관광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대출 이자가 조금 낮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수진 씨는 부동산 앱의 기록을 보며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하락은 충격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부는 옥상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그냥 가격은 있고 행복하게 살아보자.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 건물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곳이 이제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숙소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부부는 운영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에어비앤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예약과 리뷰 관리를 통해 슈퍼호스트가 되었습니다. 손님은 조금씩 늘어났고 매출도 서서히 안정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무관리, 청소, 픽업, 음식 등 파트를 세분화하면서 유지 비용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우리 건물값 얼마야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어느 날 옥상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건물 괜히 산 걸까? 안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이 건물에서 웃고 울고 고민하고 숙소를 운영하며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시세는 하락했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제주도 에어릅의 3층 건물은 2021년 8월 15억에 거래되었지만 주변의 숙소 매물이 늘어나고 수익이 나빠지면서 더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토지 그 자체로의 가치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부동산 투자 실패 사례는 건물뿐만 아니라 주거용, 상업용 모든 영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타운하우스를 예로 들면 서귀포시의 한 고급 빌라 단지는 2021년 10억대에 거래되었지만 2025년 현재 7억대로 떨어졌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시장은 2020년, 2021년 뜨거운 열기를 띠었지만 금리 인상과 관광 수요 감소로 빠르게 냉각되었습니다. 에어릅은 한때 제주도의 핫플레이스로 불리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2022년 말부터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2025년 들어 일부 지역에서 회복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규제가 강화되며 가격 하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제주 부동산 시장이 2025년 하반기에는 저조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제주공항개발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일부 지역의 토지 시장을 자극했지만 주거용 부동산은 여전히 위축된 상태입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상승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부부의 기대와 달리 빠르게 변했습니다. 제주도는 무조건 오른다. 바다뷰는 안전자산이다. 이런 말에 이끌렸던 부부의 선택은 확신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팔 엄두도 못 내고 대출 이자를 갚으며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투자 실패를 만회하려 노력하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부동산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지훈 씨네 부부처럼 어떤 마음가짐으로 현재를 버텨내고 어떤 미래를 계획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고점에서 사서 하락했더라도 그 공간이 가족에게 의미 있는 터전이라면 그것은 투자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금 정말 혹한기입니다. 요즘 새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오를 거라 믿고 투자했다가 큰 코 다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 신축 아파트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 이른바 마피 매물이 쏟아지면서 투자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죠. 먼저 박종현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종현 씨는 2022년 말 인천 송도의 신축 분양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그때 송도는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며 바이오 클러스터, GTX 같은 개발 호재가 쏟아지던 곳이었죠. 박종현 씨는 새 아파트니까 입주 후 프리미엄이 붙어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 전용 84타입을 8억 9천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어차피 계약금만 내면 됐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생각했죠. 심지어 청약 경쟁률이 높았으니까 로또 당첨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2025년 입주가 다가오니 호가 시세는 분양가보다 8천만 원가량 낮게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새 아파트 공급이 넘치고 대출 규제로 매수자가 사라진 탓이죠. 결국 박종현 씨는 손해를 보고 내놨습니다. 하지만 8천만 원 싸게 내놨는데도 연락조차 오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가 대비 얼마나 더 싸게 내놔야 계약될까요? 박종현 씨는 새 아파트라는 맹신 때문에 입지와 공급량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을 분석해보면 첫째는 공급 과잉입니다. 송도처럼 개발 붐이 일던 지역은 2021년, 2022년 땅값이 폭등하면서 건설사들이 영끌로 땅을 사서 분양가를 높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작부터 거품이 끼었죠. 둘째, 정부의 627 대출 규제예요. 6억 이상 대출을 제한하니 영끌하던 매수세가 뚝 끊겼어요. 국토교통부 데이터로 2025년 8월 현재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대비 60% 이상 줄었습니다. 서울은 78.2% 감소, 경기 64%, 인천 57%예요. 이 규제는 원래 고가 아파트 타깃이었는데 중위권까지 영향을 미쳐서 시장 전체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6억 대출이면 웬만한 수도권 아파트를 살 수 있음에도 매수가 끊겼다는 건 사람들이 더 큰 대출을 기대하며 영끌 모드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고금리로 대출 부담이 커지니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새 아파트마저 마피가 붙는 상황입니다. 이제 박종현 씨 사례와 비슷한 인천 쪽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소개할 사례들에는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 사례들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또 다른 투자자 최민지 씨는 인천 서구 검단 지역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2026년 입주 예정인 이 단지는 검단 신도시 개발과 지하철 연장 호재로 기대가 컸죠. 최민지 씨는 전용 84타입을 5억 4천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새 집이라 프리미엄이 최소 2억은 붙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 가격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3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분양가보다 수천만 원씩 낮은 마피 매물이 많이 쌓여 있죠. 그럼에도 거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최민지 씨는 개발 호재만 믿었는데 오피스텔을 계약한 게 실수였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주변 입주 물량이 꽤 많고 요즘 오피스텔 거래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상승 기미가 안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사례의 원인을 더 깊게 파헤쳐보죠. 검단은 서울 통근 중심이라 입지가 좋은 편인데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게다가 전매 제한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검단 순살자이 같은 건물 붕괴 이슈로 투자 수요가 급격히 위축됐죠. 또 최근 전세 대출이 막히면서 전세 입자를 구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앞으로 전망으로는 단기적으로 하락 압력이 센 상황입니다. 거래가 안 되면 던지기 시작해서 급매물이 늘 수 있죠.
또 정부 규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출 규제에 세금 규제 카드까지 꺼내든다면 빠른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영민 씨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의 이편한 세상 헤이리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2025년 5월 입주를 시작했고 파주의 여러 호재를 기대하며 분양받았죠. 전용 84타입의 분양가는 4억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 8월 현재 거래가가 3억 5천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분양가 대비 8천만 원 이상 마피죠. 심지어 22층 고층 매물도 이 가격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영민 씨는 새 아파트라 안전할 줄 알았는데 외곽 입지를 과소평가한 실수라고 후회했어요. 이 단지는 1057세대의 최고 25층인데 평당 분양가 1천만 원을 조금 넘긴 금액대였지만 하락폭이 컸어요. 파주 사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자면 일자리가 부족한 외곽 지역의 조정세가 뚜렷해요. 그만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평택, 안성, 파주, 의정부, 양주, 광주 같은 곳들이 미분양이 많고 가격 하락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 평택은 미분양 소화가 빠르지만 공급 과잉으로 여전히 어렵죠. 삼성 호재가 있지만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데이터를 보면 최근 평택의 거래량이 상반기 대비 60% 이상 줄었습니다. 이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시행 후 매수세가 급감한 영향인데요. 특히 외곽 지역은 물량이 쏟아진 점과 고분양가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구 이동으로 지방과 외곽의 수요가 줄고 저성장 시대에 주택 수요 자체가 위축됐죠. 이런 곳들은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면 시세도 덩달아 급락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수현 씨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역 인근에 자이르네를 분양받았습니다. 2024년 말 입주한 신축으로 1호선, 2호선 환승 역세권이라 인기 있었죠. 총 143세대 규모예요. 분양가가 전용 43타입 기준 8억 중반이었는데 지금 7억 중반대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9천만 원인 상황이죠. 김수현 씨는 서울 신축이니까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큰 실수였다고 말하더라고요. 이 단지는 최고 경쟁률 266대 1이었는데 지금 마피 1억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 사례를 분석해보면 대출 규제가 중위권 아파트에 직격탄을 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수세가 끊기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곳일수록 하락폭이 더 큽니다. 부동산 시장 전체로 보면 중위권이 안 팔리면 상급지로 갈아타기 어려워집니다. 기존 집을 판 돈에 대출을 끼워서 상급지로 가려는 심리가 강한데 이게 막혔습니다. 대출 규제 외에 다른 원인으로는 2021년, 2022년 분양붐 때 건설사가 비싸게 땅을 사서 전반적으로 분양가가 높아진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은 공급 절벽으로 장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서울 사례로 강북구 미아동 하나포레나 미아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희 씨는 이곳을 분양받아서 비슷한 실패를 겪었습니다. 이 단지는 2025년 11월 입주 예정으로 전용 80타입이 분양가 10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4천만 원 마피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총 497세대,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 역세권인데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단지입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서울조차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로구 오류동, 천왕역, 모아엘가트 레뷰도 비슷합니다. 2025년 7월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전용 84타입이 분양가 10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세는 10억 4천만 원 선으로 마피 5천만 원입니다. 7호선 천왕역 역세권인데 현재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심지어 전세도 안 나가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분은 초역세권이라 믿었는데 시장 한파를 무시한 실수라고 하시더라고요. 인천 쪽의 추가 사례로 인천 작전동의 한라비발디를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입주를 앞두고 분양권에 6천만 원의 마피가 붙었습니다. 인천은 연수구부터 계양구, 서구까지 전체적으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고 거래도 줄면서 크게 타격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담보대출의 한도도 줄어들면서 하락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 의정부나 파주, 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축 단지들에서 분양가 대비 수천만 원씩 하락한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고분양가, 공급 과잉, 대출 규제, 일자리 부족입니다. 새 아파트라고 무조건 오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히려 거품이 빠지면서 대표적인 하락 사례가 될 수 있죠. 정리하면 2021년, 2022년에 분양한 단지들이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당시 건설사들이 땅을 비싸게 사기도 했고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높은 분양가에도 투자자 본인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누굴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앞으로는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수요가 적은 곳들은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서울 수도권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들은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에 따라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만약 여러분도 투자 계획이 있다면 무리한 대출은 피하시고 시장 흐름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거나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